보니까 중3하고 중2, 그죠? 혹시 초등 어머님 계세요? 초등.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취학 전 없으세요? 취학 전은 아직까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제 얘기는 크게 4가지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수능입니다. 수능 어떻게 될 건지.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 얘기할 겁니다. 고교학점제 얘기를 해야지 내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신 얘기를 어쨌든 고교학점제하고 관련된 내신 평가 문제 두 번째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사고 문제입니다. 그죠? 궁금하시죠? 자사고 어떻게 될 건지. 세 번째. 자사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네 번째에 고교 선택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4가지고, 대략 시간은 재보진 않았어요. 재보진 않았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사이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고, 혹시 후반에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제 얘기가 조금 듣기 싫어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자석에 막 움직이시면 굉장히 산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를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5월 달이죠. 대통령 선거가. 그죠?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면 제가 이렇게 좀 내려서 얘기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습관이 돼서 잠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잘 안 들리면 좀 올려달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뒤에 분들. 어쨌든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죠. 이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은 또는 저도 그랬어요. 뭔가 대단한 좀 개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떠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실제 그리고 언론에서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움직임들이 보였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인터넷에서 사회 교육란을 계속 검색하면서 사실은 계속 봐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추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수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대평가안이 유력했었어요. 수능 절대평가안이 굉장히 유력을 했고, 물론 우려의 목소리들은 계속 있었죠. 특히 그때 우려의 목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재수생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패자부활전 이런 부분들을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절대평가되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다가 8월 달에 들어가서부터는 뭔가 반대의 기류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수능 이외에 어떤 요소, 다시 말해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걸로는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낙연 총리죠. 이분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할 것 같다. 수능 절대평가 문제가 이게 좀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게 물론 사실은 수능 점수 89점하고 90점이 뭐가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 거냐. 그걸 가지고 1, 2등급을 가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점 차이 있잖아요. 90
92점, 1등급 컷이 92점이라고 한다면 92점과 91점의 차이가 뭐가 그렇게 크냐? 그건 좀 너무 비교육적이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절대평가를 밀어붙였었는데 그때 이낙연 총리가 얘기를 한 얘기는 이거죠. 99점짜리는 떨어지고 90점짜리가 붙으면 대학에서 99점 맞은 아이는 얼마나 원통하겠냐. 이게 어떻게 공정할 수 있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반전을 하죠. 급반전을 해서 결국은 8월 10일 날 그 발표하는 게 이제 두 개의 안으로 나오잖아요.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안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 아니고 두 번째 안이 완전 전 과목 절대평가 이 두 가지 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안이 나와서 그때 교과부 발표에서는 그냥 일안 다시 말해서 일부 과목 절대평가 안으로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발표 두 가지 안을 딱 접하면서 여태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부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뭔가 개혁적인 안 또는 아주 혁신적인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일부 절대평가 안 정도 가지고는 수능의 변별력 그대로 살아있고요. 뭐 약간 그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변별력이 살아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논의된 게 뭐냐 뭐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지금 그 고교학점제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등등의 문제하고 결부되면 예전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들었죠. 그래서 일환으로 마치 될 것 같이 언론에서는 계속이죠 사실은. 그리고 뭐 그날 그 개편안을 발표하는 그 교육부 차관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들도 거의 일환으로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8월 30일 날 발표는 어떻게 됐어요? 1년 유예 이래버리고 마른 거죠. 허탈하게. 그 1년 유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현재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 체계에 좀 그분이 추구하려고 했던 어떤 교육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더 벌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일안이 그냥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현 정부 하에서의 어떤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뭐 메리트를 그러니까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좀 없었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건데 어쨌든 1년이 유예되면서 좀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이런 식의 그 발표가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죠. 8월 30일 날까지. 그런데 우리는 8월 30일 날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도 좀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교육 정책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수능 개편에 있어서 완전 절대평가 안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완전 절대평가가 심지어 수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 발표 전에. 그 전부터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이건 연구가 됐던 사안이에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때 그 수능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서 3안이 있었어요. 3안. 3안은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그냥 수능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평가로. 그건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러니까 2, 3학년 때 배운 건 다 내신으로만 평가하겠다는 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은 없어졌었어요. 없어지고 그냥 사실은 하나의 안이죠. 수능 시험은 하나의 안으로 그냥 일부 절대평가냐 아니면 완전 절대평가냐 이건데 근데 일부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워낙 이제 반대가 많은 거예요. 그 반대의 첫 번째는 뭐죠? 반대의 첫 번째. 변별력 문제예요. 변별력 문제. 만약에 수능이 전 과목,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되면 전 과목 1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전국에
2015년,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약 17,000명 정도, 최대. 17,000명 정도. 17,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숫자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모집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 가는 아이나 예를 들어 성대나 한양대 가는 아이나 수능 성적이 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걸 뽑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의대 생각하면 2,500명인데 다 1등급이에요, 애들이. 그럼 뭘 갖고 뽑아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요번에 영어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그 절대평가 시행했잖아요. 6월 모평 기준으로 해서 절대평가, 그러니까 1등급 맞는 인원이 8%예요. 그러면 50만 명 잡으면 4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4만 명이 다 1등급이에요. 4만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의 모집 정원하고 비슷합니다.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능의 절대평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의 절대평가가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입니다. 신문에 그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현직 교사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결과물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입시 결과는 학교 특성, 그 다음에 담당 교사의 자질,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설문조사의 그 일선 교사, 현직 교사들의 그 답변이었어요. 여기 보면 88%, 85% 그렇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라고 불러요? 깜깜이 전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붙는지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고 처음부터 고등학교가 현재 분당 지역만 보더라도 뺑뺑이잖아요. 그죠? 물론 선택은 하죠. 근데 뭐 자기가 선택한 학교에 꼭 다 간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실제 자기가 예를 들면서 A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이게 좀 밀려가지고 저기 F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근데 그 학교는 굉장히 학교의 그 프로그램도 별로 좋지 않고 선생님들도 여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학생은 처음부터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입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특히 지방은 더 하겠죠. 어쨌든 등등. 물론 내신 따기 좀 쉽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불공정성,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사회예요? 학연, 지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사회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설되지 않고 지금 이러한 아주 민감한 문제가 이렇게 딱 얘기가 되어지니까 막 반대를 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요번에 그 김상곤 교육감이 아니라 부총리가, 그러니까 교육부총리가 얘기한 얘기 중에 수능 절대평가가 유예가 되면서 뭐를 손본다고 그랬어요? 첫 일성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손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손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비교과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정리하고 뭐 이러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발표한 건 없는데, 근데 1년의 기간 속에서 저게 과연 뭐 제대로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서류가 이렇게 정비가 된다고 해서 정비가 되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두 번째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수능 절대평가, 그러니까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죠. 특히 고등학생들은요, 현역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교육 주체 중에 하나인데, 현재 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수능 절대평가 있죠. 수능 절대평가를 거의 대부분 반대할걸요, 아마. 왜냐하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은 좀 상위권 그룹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주로 정시거나 아니면 뭐 논술이나 지금 현재 전형으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수시 전략을 쓰거나 정시 전략을 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현재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잡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오히려 정시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수생 문제죠. 재수생 문제. 만약에 재수생,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좀 사춘기가 와서 또는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좀 학교 다닐 때 좀 놀았죠. 그죠? 공부 좀 안 하고 뭐 다른 일들을 해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대기 만성형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좀 늦게 꼭 재수를 해야지 이렇게 좀 정신 차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수능에 있어서의 변별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재수생은 없겠죠. 재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학교 다닐 때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재수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사실은 꿈꿀 수 없죠. 물론 한 중간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겠죠. 절대평가가 되더라도. 근데 그 이상의 어떠한 대학들을 꿈꾸기는 좀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앞으로 1년이 지나고 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수능에 있어서 전 과목 절대평가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 설사 그거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현재 교육부에서 그걸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논란이 계속 생기는 이런 식의 논란, 이러한 아까 제가 제기했던 논란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러한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 정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김상곤 그 교육부 총리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얘기들이 막 언론에 쫙 비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그 혁신적인 안들이 그 발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이 기본적인 통치 스타일을 좀 반영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한번 그냥 과감하게 했잖아요. 그때 등급제 1년 하다가 그냥 딱 폐기됐잖아요. 그때 등급제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능을 그 표준 점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1등급으로만 그냥 등급으로만 지금 내신처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 그때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등급제 한다는 게 똑같은 건데 1년 하다가 그냥 바로 폐지해버렸죠.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였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좀 고려해서 아마 교육 정책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개편안조차도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은 나온 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학교 3학년들은 수능 개편안이 유예가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예가 돼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시험과 똑같게 시험을 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한 거는 지금 배우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배우는 거는 개편안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요. 개편안으로 공부를 하고 현재 중3 아이들은 시험은 현재 수능처럼 본다는 거예요. 현재 수능처럼 본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공부는 하는데 실제 중3에 있어서는 요거는 시험에 빠져요. 그죠? 시험에 빠집니다. 요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그냥 내신으로만 평가한다. 중3에 한해서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에 있어서 사회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2과목 볼 거고요. 과학도 2과목을 볼 건데 2과목 있죠. 2과목. 2과목이 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예요. 수능에서. 현재는 들어가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가 2과목을 요구해요.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는 2과목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죠? 서울대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현재 대학 중에서는. 과학에서 수능에 2과목을 요구하는 건 서울대 하나입니다. 때문에 그 현재 중3 아이들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과학 2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차피 1년 하고 말 거잖아요. 1년 하고 말 건데
굳이 지금 과학2가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는 과학2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번 수능 개편안을 짤 때 제외시켰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2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3 어머님들. 그래서 2는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예측하기는 좀 그래요. 거의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학에 있어서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학에 있어서는 기하와 벡터 부분이에요. 기하와 벡터 부분이 현재 고1 아이들은 수능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3 아이들은 기하와 벡터 단원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빠져 있어요.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제외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1년 하고 말 거니까. 굳이 그거를, 그리고 역대 입시 정책을 보면 좀 미리 땡겨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년에 시행될 것 같으면 그 앞에서부터 좀 서서히 이렇게 좀 그런 추세로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가 예상컨대 중3 어머님들은 그거는 좀 이렇게 제 얘기를 한번 참조해서, 투 과목에 대한 부담은 내년에 발표는 알 거니까 좀 그때부터 시켜도 상관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투 과목은 물론 뭐 미리 해놓으면 좋기는 하겠죠. 뭐 논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능 과목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첫 번째 수능 개편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완전 절대평가는 좀 가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요번에 발표된 대로 좀 일부 절대평가 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근데 어쨌거나 일부 절대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예전의 상대평가보다는 변별력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죠. 아까 뭐 영어의 예처럼 좀 변별력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완전 절대평가는 현실적으로 너무 좀 힘든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편안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 뭐 문이과 공통과정이면 문과나 이과나 똑같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문이과 통합인데 왜 수학을 따로 봐? 뭐 무슨 수학 과목에서 로비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셔서 그래요. 문이과 통합 전형은 이런 겁니다. 본래 취지가 여태까지는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학교 들어가서 2학년이 되면 무조건 문과하고 이과를 딱 나눠버리잖아요. 너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설사 본인이 이과 수업을 듣고 싶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가면 수학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과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수학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죠. 문이과 나눠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이과 통합과정의 본질은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그죠? 문이과 구분하지 말고 아이가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라는 게 취지거든요. 문과하고 이과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문과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거를 수학의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죠? 나눠서 보지 않으면 어떤 이과 아이들이 아무리 내신이 있다 하더라도 수능 공부에 안 들어가면 그걸 공부를 하겠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죠. 내신 좀 공부했다가 다 잊어버릴걸요,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 가서 공업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요? 공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수학은 여전히 가형, 나형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수능 개편안의 부분은 지금 현재 발표 났듯이 일부 절대평가안 정도로 아마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이게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개발을 한 안이다. 그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다. 그 얘기는 맞아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거는 맞는데 이 고교학점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준비되어 왔던 교육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해왔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서울의 시범학교가 도봉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모든 학생들이 한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받았죠.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그죠? 아이는 그냥 계속 그 일반이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일반이다. 그럼 일반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일반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시간표로 공부를 하고 있죠. 1교시에는 국어, 2교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현재의 그 시간표라고 한다면 고교학점제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가 진로와 적성에 맞게 시간표를 짜서 자기가 교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이게 고교학점제예요. 이것을 시행하는 학교가 서울의 도봉고등학교에서 지금 시범학교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아이들 인터뷰한 기사들을 보면 지금보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도나 관심면에서 좀 높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진로의 수업을 듣고 있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는 만약 예체능이에요. 예체능이면 굳이 수학을 막 너무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물론 공부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자기 진로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다른 과목들을 좀 더 많이 신청을 하고 물론 뭐 우리가 대학을 다 다녀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필수 과목이 있고 뭐 이런 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최소 2수 단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가용되어지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이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바로 개발이 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준비가 되어 왔었던 사안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죠. 아, 이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약으로 채택을 한 것뿐입니다. 공약으로 채택을 한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 고교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서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아이가 자기 적성과 희망과 진로에 맞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뭐 비교과 활동도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얘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그 교과목 구성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1학년 때는 공통 교과목을 공부해요. 저건 똑같습니다. 현재랑 똑같이 1학년 때 공통 교과목을 공부하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공부하는 건 다 똑같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내용은 저거죠. 그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실험, 그죠? 저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단위수로 얘기하면 4단이에요. 4단위. 그러니까 수학이나 국어나 이거하고 똑같아요. 단위수가 굉장히 높은 단위입니다.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실험 이것이 들어간 거죠. 1학년 때는 다 똑같은 공부를 합니다. 1학년 때는 마치 대학교의 교양 과목처럼 똑같은 공부를 하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나가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이제 이렇게 밝혀진 거죠. 밝혀진 거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여기 진로 선택 과목 여기 나와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에서 제외시킨 거죠. 수능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투 과목이라든가 여기 투 과목 물리 투 화학 투 이런 거 다 투 과목이 진로 선택에 들어가 있고요. 수학에 있어서 기하 이 기하와 벡터 이쪽입니다. 이쪽 부분이 수능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중3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선택을 아이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과목들을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하게 되는데 나머지들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과학 같은 경우에 주로 원 과목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생활과 윤리, 한국 지리 뭐 등등 쭉 있는 이런 교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 거고요. 뭐 영어, 국어 비슷한데 수학이 좀 아마 어머님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수학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교육개정의 수학 과목은 이렇게 6개로 찢어져 있습니다. 6개로. 6개로 찢어져 있는데 맨 위에 거 있죠. 수학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1학년 때 이렇게 배웁니다. 여기 좀 특이한 건 경우의 수가 좀 들어와 있는 거. 여기 좀 특이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2학년 때부터는 이걸 듣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원, 수투, 미적분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내용들이 좀 달라지면서 이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교과과정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거 빼고 1학년 때 배우는 요 내용 빼고 나머지 요 5개가 있잖아요. 여기 나머지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미적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수원, 수투, 확률 통계, 기백은 순서에 관계없이 수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머님들 이거잖아요. 뭐를 하나 공부를 A를 공부하면 그 다음에 B를 공부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깬 겁니다. 왜?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 과목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한 이 수학의 개통성 부분들을 이렇게 해체시켰어요. 해체시켜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한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흐름도를 보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수학 그리고 1학년 거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면 경제 수학이나 실용 수학이나 수학 과제 탐구나 기하 이것은 다 뭐였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었어요.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것도 다 들을 수 있어요. 1학년 거만 듣고 나면 이것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경제 수학은 말 그대로 이제 경제학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좀 더 듣는 수학인데 내용 자체는 미적분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1학년 수학만 배우고 나면 다 들을 수 있는 수학들이에요. 여기 뭐 과제 탐구 이런 건요. 소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논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논문 쓰는 거 이런 것들. 과제를 설정해서 이렇게 보고서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 수업이 과제 탐구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실용 수학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수학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주로 실업계 아이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수학들이 진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1학년 과정이면 다 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듣고 나면 이러한 수학들을 그냥 그대로 다 들을 수 있어요. 구애 없이 듣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 수투도 그냥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편성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교사 수급 문제 때문에. 교사 수급 문제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론상으로는 수학은 그렇게 해놨어요. 수원, 수투 같이 막 들을 수 있어요. 2개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미적분 있잖아요. 요 미적분이 이과 미적분인데요. 요거는 반드시 수투를 공부해야지만이 미적분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개통성이 있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미적분 하나고요. 수투를 공부해야지 미적분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된 거 하나지 나머지는 그냥 다 막 고등학교 1학년 수학만 끝나면 다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요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이런 교과목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적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끼리 클러스터 수업을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인근 학교, 좀 가까운 학교끼리 해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하거나 수업이 끝나는
뭐 저녁에 저녁 한 6시부터 밥 먹고 나서 6시부터 밤 9시까지 크러스트 수업을 또 해요. 그 단위 학교에서 수업이 개설되어지 못할 것 같으면 크러스트 수업 하죠. 요새도 고등학교 아마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면 크러스트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러스트 수업 해요. 무슨 실험, 과학 실험 이런 거 있죠. 과학 실험. 이런 것들 크러스트 수업 하고 있고요. 아니면 좀 외부 강사들 좀 해서 논문 같은 거 지도받고 이런 것들도 크러스트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크러스트 수업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고교 학점제의 그림입니다.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 시범학교 운영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발표죠. 지금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좋죠. 저렇게 하는 게 저도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고교 학점제가 이론은 참 좋은데 저게 일선에서 과연 어떻게 실현되어질 것이냐, 고교 학점제가. 그러려면 제반 시설, 애들이 막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인원이 굉장히 수강 인원이 몰려가지고 그럼 굉장히 큰 강의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면 큰 강의실에서 교사 한 명이 그 학생들을 다 지도하려고 하면 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인원이 너무 또 적어가지고 폐강해야 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등등, 그리고 예측도 좀 잘 안 되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봤던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잘 시행이 되는 이유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래요.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는 예측해서 좀 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분당 지역의 학교들은 보통 한 학년이 10개 학급 정도씩이잖아요. 어름 잡아도 대략 한 3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조직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은 좀 시설과 인적 자원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고려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어쨌든 정착되어지기까지는 아마 금방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되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고교 학점제는 내신 평가에 있어서 틀림없이, 그러다 보니까 수강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학교들이 조인트 돼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평가 자체를 상대 평가로 하는 거가 좀 약간 문제가 생기죠. 인원이 너무 적은 아이들을 가지고 1등급 4% 이렇게 자르면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아이들이. 상대 평가로 하면. 그래서 절대평가 얘기가 계속 나온 겁니다. 내신은 절대평가, 내신은 절대평가,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이제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맞아요. 맞습니다. 내신이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 당위성은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 복잡한 또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내신평가로. 그러니까 내신 평가가 절대평가로 가는 것에 대한 좀 복잡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죠. 뭐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신을 절대평가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변별력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어머님들 혹시 김영삼 정부 때 고등학교 다니신 어머님 계세요? 김영삼 정부 때 있으세요? 김영삼 정부 때 제가 있으세요? 김영삼 정부 때 있으시네. 저기 있으세요. 김영삼 정부 때 내신이 어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5등급 절대평가였어요. 5등급 절대평가. 그래서 수미안가로 내신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신 부풀리기 엄청났죠. 다 A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해요? 믿질 않죠. A가 무슨 지금 현재 중학교가 그렇잖아요. 지금 중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한 거의 20% 이상, 많은 데는 30%까지 다 A잖아요. 대학에서 못 믿죠. 그 인원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변별력 문제예요, 가장 큰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5등급 절대평가 하다가 내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죠? 수능으로 대학 가고, 뭐, 본고사 보고, 막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학교가 완전히, 학교 가서 자는 거예요, 다들 아이들이. 학교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다 이제 막 엎드려서 자는 거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교실 자체가 붕괴됐다고 생각을 해서 김영삼 정부 다음이 노무현 정부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 9등급제를 한 거죠. 그때 이제 9등급제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 내신이 이제 9등급제로 해서 지금 현재처럼 4%, 뭐 11% 이렇게 끊어서 나온 게 그 노무현 정부 때죠. 근데 노무현 정부가 그때 내신만 좀 그렇게 하고 수능은 약간 좀 유보를 했어야 되는데 수능까지도 그냥 수능도 점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등급제로. 수능조차도 그냥 요번에 그냥 내신하는 김에 수능도 쫙 해버리자.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때는 그 수능도 그 등급제로 한 거죠. 지금 똑같이 했어요, 등급제로.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때 수능이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1등급자들이 막 대거 막 양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뽑을 수 없어요, 아이들을. 수능으로 선발할 수 있는 것들 없었죠. 이래 돼버리니까 문제가 그때 발생해서 다시 그냥 표준 점수 다시 들어가는 걸로 그냥 결론을 내렸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한 거죠. 지금 절대평가 얘기 나오는 거는 좀 그거보다 좀 더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90점, 지금 영어처럼 뭐 이런 식의 절대평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절대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노무현 정부 때 지금 현재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표준 점수 뺀 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면 내신에 있어서의 이 절대평가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참 자리 잡기 시작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학생부 교과전형.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부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부 성적. 얘가 전교 1등이네. 공부 좀 했겠네.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내신이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대학에서는 그럼 분명하게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만 몇 년 지나면 이제 뭐 내신 부풀리기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막 쉽게 내는 거죠. 다 90점 넘게. 그럼 뭐 다 이제 뭐 90점 되는 거야. 다 A입니다. 그럼 대학에서 뭐 믿지를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변별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 하나.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변별력 문제와 더불어서 외고 자사고 문제예요. 내신이 절대평가되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는 그룹은 외고나 자사고 등 특목고 간 아이들이 가장 유리해지죠.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도 자사고나 외고 아이들의 내신 성적은 일반고 아이들하고 좀 차별해서 봐요. 입학사정관들이. 그래도 절대평가,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다. 우리 아이가 전교권 아이예요. 근데 외대부고를 갈지 말지 이것을 고민하는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신이죠. 내신 따기 힘들 것 같은데 가서 만약에 중간 그룹 정도 하면 원하는 대학 가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시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대부고에서 뭐 한 4등급 하는데 외대부고에서 4등급 자리를 서울대 써주나요? 써줄 수는 있죠. 붙나요? 힘들거든. 못 써요. 근데 외대부고 정도 갈 때쯤 되면 중학교 때 전교권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내신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 가서 그냥 오히려 내신 잘 따게 해서 학생 교장 추천 전형 받아가지고 서울대 가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신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교육 정책에 맞춰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서 실제 현재 누구죠? 박춘난 교육부 차관인가요? 이렇게 하여튼 TV에 보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 이런 분들 인터뷰 계속 보면 내신은 아직까지는 당분간 상대평가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절대평가로 가는 것 자체가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그 정책 기조 중에 자사고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자사고를 어쨌든 잡아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자사고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죠. 만약에 내신이 절대평가되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전부 다 자사고 준비를 빨리 시키셔야 됩니다. 내신이 절대평가되는 순간. 그게 맞아요. 훨씬 유리합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신에 있어서의 절대평가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다. 뭐 내년 8월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변형한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절대평가 형태, 지금 중학생들이 하듯이 A, B, C, D 이렇게 성취평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약간 편법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제 그냥 얘기입니다. 성적표에는 그냥 다 A, B, C, D로 나타내요. 등급 쓰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성적표에는 다 A, B, C, D 나오고 대신에 거기에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이거 다 살려놔요. 그 정도. 등급은 표시하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똑같아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위안이 되는 거죠. 옛날 중학생들이 그랬잖아요. 초창기 중학생들도 원래는 다 9등급 평가였는데 중학교가 지금 절대평가로 넘어가기 바로 그 과도기 때 이러한 제도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다 출력하면 다 지워져서 들어가잖아요. 학생부에도 지금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 나이스에 들어가서 보면 평균 표준편차 다 나와 있는데 실제 그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서류로 집어넣을 때는 다 지워져서 나가듯이, 근데 고등학교는 지울 수 없죠. 다 살려서 그냥 들어가는 건데 기분만 좋으라고. 그죠? 기분만 좋으라고. 아, 그냥 A야. 너 A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죠. 근데 평균 표준편차 다 살아있으니까 그거 입력하면 얘가 몇 %인지 다 나옵니다. 아, 이거 내신이 부풀려졌구나.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성적표는 표준편차를 보면 이 학교 아이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평균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평균, 표준편차 이 두 가지를 보면 보통 외고나 자사고는 표준편차가 10 이하예요. 뭐 심지어 많은 진짜 표준편차가 적은데 7 뭐 이래요. 7. 보통 뭐 10, 거의 한 10 정도 전후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 있죠. 일반 고등학교는 거의 20 정도 전후예요. 20 전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죠.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애들 성적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Z점수로 환산하면 당연히 외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훨씬 유리하죠. Z점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받은 점수에서 학교 평균 점수를 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80점을 받았는데 학교 평균이 70점이에요. 그죠? 그럼 80에서 70을 빼는 거죠. 그럼 얼마 남아요? 10 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그걸 뭘로 나눠요? 20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러면 0.5잖아요. 근데 자사고는 얼마로 나눠요? 10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얼마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점수가, Z점수가 크면 클수록 좀 그 상위 쪽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훨씬 잘한다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연대나 이런 데는 이런 등급 점수하고 표준 점수를 같이 집어넣어서 애들 성적 평가를 해요. 현재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도 다 봐요, 그거. 학교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이거 다 봐요. 다 봐요. 이건 이렇게 전문가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고, 실제 그냥 그렇게 살려서 가는 방법들도 있다. 어쨌든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 절대평가 문제도. 그래서 어쨌든 이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당분간 상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이 절대평가 체계로 가면 자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자사고 문제, 그 다음 변별력 문제야 어떻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약간 그 교사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사고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평가 부분은 좀 제 입장은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사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사고가 폐지될 거냐, 안 폐지될 거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8월 31일 날 그 수능 개편안이 유예가 되는 발표를 하기 바로 전날이죠. 교과부에서는 어떤 발표를 하냐면, 외고하고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죠?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외고나 자사고가 보통 8월부터 빨리 시작하는 데는 9월부터 시작을 하죠. 9월부터 상상고가 상상고, 민사 이런 쪽이 좀 일찍 시작하는 편인데 이쪽 원서 접수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죠. 원서 접수가 9월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서 쭉 보통 11월 말까지, 보통 12월 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선 선발권이 있었던 거죠. 외고하고 자사고. 다 이건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후기고랑 같이 선발한다. 이런 거예요. 후기고랑 같이 선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같이 그냥 원서를 쓰는 거니까, 예전에는 외고나 자사고를 시험 봤다가 떨어지면 그냥 인문계 가면 되는 거잖아요. 후기고 가면.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면 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같이 선발하니까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같이 선발하니까 만약에 외고나 자사고에서 떨어지면 어디 가요? 재수하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재수는 좀 그렇게 재수 이거는 원래는 재수해야죠. 그죠? 원래 이론으로 보면 재수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미충원 학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충원 학교. 그러니까 좀 애들을 뽑고 싶었는데 애들이 안 와서 충원이 안 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는 인구수가 좀 학령 인구수가 줄어서 좀 학교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TO들이 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이제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추가 지원을 해서 학교를 가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외고나 자사고에 떨어졌을 때 아이가 떨어졌을 때 붙으면 그 학교 가면 되지만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좀 먼 학교에 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TO를 찾아서 쫓아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역마다 좀 이렇게 어쨌든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발 방식에 있어서는 선발 방식은 이게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이게 교육감 소관인 것 같아요. 교육감, 시도교육감, 선발 방법. 그러니까 면접을 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접에서 교과 면접을 예를 들면 민사고 이런 데는 사실은 교과 면접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 거긴 왜 그래요? 강원도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강원도 교육감의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가 교육의 낙후도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사고가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냥 이렇게 눈 감아주는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고하죠. 그죠? 못 보게 하잖아요. 보면 지정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보통 보면 서울도 그냥 애들이 지원해서 면접도 못 보게 하고 그냥 뺑뺑이로 애들 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자사고. 광역형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은 학생들을 좀 곤란하기는 힘들게 이렇게 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좋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선발 방식의 방법을 가지고 자사고를 없애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좀 자사고가 사실은 그 이전 정부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이라는 그 정책 때 막 자사고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서울에 있는 자사고들은 다 그때 다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평준화 교육에 사람들이 좀 식상해 하면서 그때 막 유학도 많이 보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유학도 많이 보내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비용들이 해외로 많이 새고 있다 이래서 국내에서 좀 다양한 학교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교육 수요들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교육 정책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10년을 흘러온 거잖아요. 10년을 흘러왔는데 이제 그 또 부작용들이 생긴 거죠.
그 부작용이 이제 일반고 자체가 특히 이제 서울 쪽은 그런 게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루저처럼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가면 뭔가 하여튼 좀 루저가 된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황폐화된 거죠,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가. 그래서 이게 좀 해결이 돼야지만이 좀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 부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 정부는 어쨌든 이 자사고 문제를 어쨌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방 해결이 막 그냥 갑자기 지정해놨던 학교를 갑자기 없애는 거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전 정부에서는 막 다양화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막 돈 주고선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랬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자사고를 없애버린다? 쉽지 않죠. 더군다나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 몇 개 그 고등학교 자사고 학교 지정 취소할 때 조희연 교육감 그때 할 때 거기 막 학부모님들 가서 농성하고 그죠? 데모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그거 못 없앴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21년 이 지정 그 만료 기간이죠. 2020년인가요? 19년, 20년 이때 좀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재지정하는 게. 설사 그 재지정에 있어서도 그 자사고 폐지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다시 말해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냐 상대평가가 되냐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냐 상대평가가 되냐 이런 식의 시장의 원리로 자사고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냥 시장의 원리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선택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아마 접근을 해야지 이게 무슨 강압적으로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강압적으로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전국형 자사고 10개 있죠. 그거는 좀 없애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현재보다는 인기는 좀 떨어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현재보다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왜냐하면 여기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저는 기준이 물론 수능도 중요한데 내신이 좀 결정적인 영향이에요.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자사고한테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외고나 자사고에.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외고나 자사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으므로 결국은 상대평가, 내신에 있어서 상대평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당분간 상대평가, 그러니까 뭐 절대평가 쪽으로 뭐 장기적으로는 이게 절대평가화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여기 지금 현재 해당되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아마 상대평가 쪽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그러면 상대평가 현행처럼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수능에 있어서의 전 과목 절대평가보다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로 간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 어쨌든 수능이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가 된다는 것은 내신이 그만큼 강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어쨌든 절대평가가 된다는 것은 내신이 강화가 된다는 뜻이므로 그냥 다소 외고나 자사고가 좀 불리해지는 것 조금 그림으로 나타내면 현재 이런 식의 구조라면 이후에는 조금 없어지진 않고 이렇게 오히려 좀 이런 뭐 분당과 같은 이러한 교육 특구들 있죠. 대치동이나 분당, 뭐 대구의 수성구, 목동 이런 데처럼 이런 교육 특구에서 지역 명문고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부상을 하는 이런 식의 결과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국형 자사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외고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문을 닫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존속되어지면서 서서히 이쪽이 좀 살아나는 이런 식의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자사고가 유리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내신 성적의 평가 방법
이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특히 여기 중학교 3학년은 뭐 지금 현행처럼 한다고 하니까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 내년에 그 고교 선택할 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고교 선택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1년 유예됐으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하고 똑같이 수능도 상대평가, 그죠? 내신도 상대평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은 그냥 자사고 가고 싶으면 자사고 가시고요. 일반고 가시고 싶으면 일반고를 가시면 됩니다. 이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중3은. 그죠? 중3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이후에 자사고가 없어지건 말건 신경 쓰지 마시고, 현재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올해 중3 어머님들은 그냥 그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셔도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내년 발표를 어차피 내년에는 그 우선 선발권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어차피 원서는 12월 돼서 씁니다. 그죠? 12월 돼서 쓸 거니까 8월 달에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발표하니까 발표할 때 수능 개편안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발표안 분명히 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이게 내신이 상대평가로 갈지 절대평가로 갈지, 그죠? 그 다음에 수능이 아까 그 표와 같이 일부 과목 절대평가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보면서 좀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교 선택에서 물론 수능도 중요해요. 수능도 이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그 특목고에 있어서는 이 내신에 있어서의 평가 방식, 절대평가로 가냐 상대평가로 가냐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이 내년 8월 달에 내신이 절대평가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다 하여튼 되는 학생들은 자사고 준비들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그건 좀 시간을 가져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어쨌든 오늘 오셨으니까 여기에 또 모이신 어머님들이 꼭 자사고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고 선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는 제가 이제 설명회 할 때마다 좀 많이 얘기하는 표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 뒤에다 좀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더 살을 붙였어요. 예전에 했던 것보다. 여기 보면 X축을 내신으로 저는 상정을 한 거고요. 내신이라는 것은 성실성의 문제로 본 겁니다. X축을. 그러니까 보통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성실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성실한 아이들, 여기가 이제 내신 성실 등급이 1등급인 아이들, 2등급인 아이들 뭐 이렇게 좀 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좀 문제 해결력, 순발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그 학업 역량이죠. 역량을 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1등급인 아이, 2등급인 아이 뭐 이렇게 수능으로 우리가 그냥 개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C등급, C그룹 아이들 있죠. C그룹 아이들. C그룹 아이들의 특징은 성실하기도 하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이런 아이들이 학업 역량이 뛰어난 이런 아이들입니다. C그룹 아이들. 이 C그룹 아이들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다 잘합니다. 학교에 상관없이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C그룹 아이들은 보통 이제 C그룹에 속한 학부모님들은 좀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런 자사고 쪽으로 그냥 가서 거기서 열심히 다시 또 해봐. 거기서 더 잘하는 뭐 이런 식의 기회를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어떤 어머님들은 아예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도 좀 일반 고등학교도 탑인 학교를 잘 안 가요. 좀 약간 중위권 정도 되는 분당 지역에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분당 지역에서 한 중위권 정도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거기서 그냥 전교 1등을 계속 해봐. 그리고 수능도 준비했고 거기서 고교장 추천 전형 받아서 서울대로 입성하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그 수시까지 다 노려서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그룹들도 있고 하여튼 여기 아이들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그죠? 걱정할 게 없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C그룹 얘기는 뭐 하나만한 얘기여서 저 얘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문제가 되는 게 이 A그룹 아이들하고 B그룹 아이들이에요. 이 A그룹하고 B그룹 아이들은 특히 이제 A그룹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죠. 굉장히 성실하죠. A그룹 아이들.
진짜 성실합니다. 시험 때 되면 거의 뭐 몇 시간도 안 자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의 특징은 학교 시험이 좀 어려워지면, 그죠? 막 곤두박질이 쳐요. 그죠? 곤두박질 치고, 이런 아이들은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은 조금 불안해요. 못하는 건 아닌데 좀 불안합니다. 간혹 가다가 2도 찍어요. 시험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내신은 뭐 1등급인데 아이가 간혹 가다가 막 수학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뭐 막 2개도 틀리고 막 이래요. 이렇게 좀 퍼펙트하진 못해요. 불안하죠, 항상. 이런 그룹 아이들이 이제 E 그룹, 지금 A 그룹에 있죠. 여기 아이들. 여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B 그룹 아이들은요. B 그룹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 학교에서 평범한. 왜 제가 이걸 같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른데 A하고 B하고 완전 다른데 왜 같이 얘기를 하냐. 어쨌든 간에 학교 선택 그룹이 같아서 그래요. 어쨌든 여기 이제 B 그룹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성실성에 있어서도 그냥 적당히 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학업 역량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것도 적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B 그룹 아이들이죠. 여기 그룹 아이들은 좀 학교를 선택할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분당 지역은 그렇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여기 그룹 아이들이 센 학교 있죠. 센 학교. 센 학교가 이제 어떤 학교가 센 학교냐면 내신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분당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그 중에서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하여튼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는 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교 가다 보면 아주 쉬워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올해 거예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를 제가 한번 캡처를 해놨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학교가 중앙고, 낙생고, 대진고인데 여기 낙생고 문제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이게 서술형 6번 7점짜리예요. 요거 하나 틀리면 7점이 나가는 겁니다. 7점이 나가는데 요 문제는 경시대회 대수 파트 문제예요. 저거 문제 풀려면 진짜로 굉장히 길어요. 계산이.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맨 마지막 문제였어요.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완전 100점 만점 문제. 대진고등학교 여기 문제 있잖아요. 여기는 고르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즐겨해요. 고르는 걸 이렇게 내요. 대진고등학교 되게 좋아해요. 고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풀려면, 이 한 문제 풀려면요. 이게 5점짜리, 4.9점짜리인데 이거 풀려면요. 이 문제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문제가 3개예요. 3개. 저게 간단하게 그냥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 둘, 3개를 풀어야지 한 문제가 풀리는 문제예요. 시간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대진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대진이 지필이 70%, 그 다음에 수행이 30%, 보통 그 정도 각 고등학교 다 그런데 보통 지필이 어느 정도가 1등급 것이냐면 그래도 90점은 넘어야 돼요. 대진고등학교 기준으로 이런 시험들이 질비해요.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간 주면 다 풀어요. 아이들. 천천히 풀으라고 그러면. 푸는데 시간 50분 내에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학교는 간혹 가다가 찍기 잘하는 애들이 내신 성적이 좋아요.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시간 내에 못 푸니까 잘 찍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점수가 오히려 더 작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지는 못해요. 내가 공부를 쟤보다 못해가지고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자기 반에서 자기보다 훨씬 공부를 못하는 놈이 쟤가 1등급이야. 잘 찍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죠. 보통 보면 이런 대진고등학교 문제, 기말고사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대진고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이렇게 문제가 전체적으로 시간을 모자르게 만들어 놓는데 그래도
1등급 컷은 안정권으로 1등급이 되려면 지필에서 90점은 맞아야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그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4명 정도가 1등급인데 대진고등학교가 14명일 거 1학년들 14명 정도인데 한 그 지필하고 수행은 거의 퍼주기식이에요. 다 웬만하면 다 점수를 받는데 보통 지필 수행 해가지고 92점대 걔가 전교 10등인가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저희 학원에 그 대진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전교 1등 아이가 저희 학원에 있어요. 얘는 그 1학기 때 100점, 1차 집필 때 100점, 2차 집필 때 99점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다 푸는 애들이 실제.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 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분위기는 좋아요. 열심히 하죠 아이들은. 학교 분위기는 좋은데 내신은 따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성실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실해가지고 전교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교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하죠. 중학 마찬가지예요. 문제 보세요. 뭐 기말고사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중앙고등학교는 보통 한 80점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지필고사 보면 한 후반 정도 돼야 되고 낙생은 좀 문제가 이런 그 경시대 문제, 경시급 문제가 한 2문제가 중간고사 들어가 있고 막 이래서 아마 80점대 한 중반 정도로 돼야지 그 정도 되면 이제 1등급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1학년 때 시험인데요. 2학년 때 들어가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대진고등학교 거 이건 좀 약간 제가 과하게 어머님들한테 좀 약간 좀 과하게 뭔가 포장하기 위해서 좀 대진고등학교를 찍은 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도 다 어려워요. 특히 이과는. 이게 이과 시험지인데 여기 문제 대진고등학교 이게 2016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중간고사 문제인데 여기 지금 4문제를 제가 넣어놨잖아요. 이 4문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4문제의 공통점은 제가 수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4문제의 공통점은 수능시험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에서 킬러 문제들이에요. 킬러 문제 뭔지 아시죠? 한 문제 최소 아무리 빨리 풀어도 10분 이상, 15분 이상 걸리는 문제 있죠? 이걸 처음 푼다면, 처음 풀어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10분 내지 15분씩 걸리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킬러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보통 보면 29번, 30번 이런 쪽 문제, 22번 문제, 그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어쨌든 이런 킬러 문제들을 4문제나 넣어놨어요. 10분씩만 잡아도 저 문제 푸는데 40분 걸려요.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20문제를 그죠? 근데 학교에서는 대중고등학교 수업 교재는 그 올림푸스 평가 문제집이에요. 대중고등학교 올림푸스 평가 문제집 쓰는데요. 이 문제는 다 어떤 문제냐? 교육청 기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올림푸스 평가 문제집에서 똑같은 문제를 낸 게 아니고 그냥 수능 고3들이 쓰는 그죠? 수능 기출 문제. 그것도 4점짜리 중심으로 문제를 4문제나 출제한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대진고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뭐 낙생도 그렇고 하여튼 좀 2학년 올라가면 좀 뭐 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막 난이도가 확 높아져요.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A그룹하고 B그룹 아이들은 응용력 자체가 아주 높은 아이들이 아니므로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성실성으로 좀 이렇게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2학년 올라가면 조금 뭐 거의 대부분 또 좀 비슷해집니다. 한 예로 작년에 제일 중간고사 때인가요? 기말고사, 작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이과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낸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작년에? 순회예요, 순회. 순회고등학교가 작년에 제일 어려웠어요. 평균 1등급 컷이 70점이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것도 아마 찍어서 70점이었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이런 시험을, 그럼 이건 뭐 이게 학교 시험이 이러면, 근데 학교에서는 어쨌든 아이들을 변별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100점 방지용 또는 킬러 문제들을 이제 시험 문제에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게 되죠. 똑같이 수능처럼 똑같이 이제 넣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사실은 고난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임박해서 이거 시킨다고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뭐 이런 100점 방정 문제 시킨다고 애들 막 어려운 문제 계속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갑자기 이제 자신감이 상실해서 자신감이 상실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시험 전날 이런 거 막 주면 애들이 자신감이 상실해져서 실제 수능에서는 자기 역량보다 더 못 봐요. 시험을 아주 개망해서 나타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켜야 돼요. 평상시에 시켜야 되는데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시키느냐면 고등학생들은 이게 저희가 OTL이라는 매주 이렇게 시험지를 줘요. 한 10문항 정도씩 해서.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서술형처럼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씩 한 10개씩 이렇게 문제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좀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시키고 있고 중학생들은 어머님 저희 그 학원 다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그 악명 높은 수의맵이라는 저희 수학학원 저희 학원 책이에요. 자체 교재입니다. 요거 시키고 있고 초등 같은 경우는 그 비교과 사고력인 그 기프티드를 저희가 좀 채용을 해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그 고난도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학교들 있죠. 여기서 아까 거론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어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상당히 어쨌든 어렵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학교들은 좀 피해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그룹하고 B그룹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조금 학교를 선택할 때 좀 피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는 게 이제 D그룹 아이들이에요. D그룹 아이들. 이 D그룹 아이들의 특성은 어떠냐면 애들이 머리는 좋아요. 그러니까 순발력도 있고 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애가 이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좀 하면 되는데 게을러요, 얘들은. 시험이 거의 임박해야지만이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대충 해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풀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끄적끄적거리다가 그다음에 답 그냥 탁 찍고 그냥 이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틀린 문제들도 그냥 한번 틀리면 그냥 틀렸나 보다 한번 대충 오답하고선 나중에 절대로 보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한번 보면 끝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근데 좀 시험은 또 어려울수록 잘 봐요, 이런 애들은. 어려울수록 잘 보고 잘 찍어요. 그래서 점수가 의외로 좋게 나올 때도 있어요. 요 아이들의 특성은. 요 아이들은 제가 좀 이름을 붙이면 이런 아이들은 좀 대기만성형이에요. 재수학원을 가야지만이 이렇게 빛을 보는 아이들이죠. 한 번에 잘 안 돼요. 재수학원을 가야지 이제 빛을 보는 이런 아이들인데 어쨌든 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좀 잘해서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C그룹으로 오면 되는데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쉽게 바뀌지 않아서 이 아이들은 어차피 어느 고등학교를 갖다 놓건 간에 비슷해요. 내신 성적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등급에서 하여튼 3등급 원저리를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건데 꿈은 높아요.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머리가 있다는 걸 알아서 한 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한 방이 있다. 나는 한 방이 있어. 수능으로 한번 대박을 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요.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좀 분위기 안 좋은 학교보다는 센 학교 그냥 보내세요.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부르게. 그러면 훨씬 어쨌든 다른 애들보다는 세게 공부해요. 아까 같이 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그래도 수능 문제 풀려고 노력을 하고 킬러 문제 풀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차라리 그런 아이들은 좀 그런 쪽에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여기 B그룹 아이들 있죠. 이 B그룹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쉽게 여기는 주로 정시형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내신 성적이 별로
내신 성적이 뭐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3등급, 뭐 4등급, 뭐 5등급 뭐 이 정도, 4등급, 5등급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여기 B그룹 아이들은 수시에 있어서도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즘 경향은 어떠냐면요. 상위권 대학 있죠. 서울의 그 주요 상위권 대학들.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가요.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학생부 종합으로 뽑아야지 좀 뭐 자사고나 뭐 전국형 자사고 이런 애들 좀 손쉽게 뽑을 수 있잖아요. 교과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뽑으려고 해요. 상위권 대학들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성대, 한양대 뭐 등등 이런 학교들은 종합 전형 위주로 좀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서울의 좀 중위권 내지 하위권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오히려 학생부 교과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애들은 다 위쪽으로 빠져나가니까 학생부 교과 쪽으로 뽑으려고 해요. 근데 그 교과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수능 최저가 꽤 높아요. 그래서 분당 지역 같은 데는 유리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방은 못 맞춰요. 수능 최저를. 그리고 그 정도 등급 되면 더 높은 학교를 막 지원을 하려고 하고 종합전형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내신이 뭐 한 3등급에서 한 5등급 사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분당 지역 애들은 거기에 최저까지도 좀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신 조금 하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상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좀 내신 좀 그래서 내신을 좀 너무 센데 말고 좀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그다음에 그 속에서 좀 수능 준비로 해서 최저 맞춰서 교과 전형 이런 쪽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최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교 선택할 때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학교들 있잖아요. 좀 센 학교와 아닌 학교 이런 것들 조금 구별해서 나머지 뭐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이 이제 수학 학원으로서 저희 지역에서 19년째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원을 성원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저희 학원이 어쨌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이렇게 길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전체적으로 너무 인원이 많아서 질문을 받는 게 좀 불필요할 것 같고 혹시 질문